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는 거 아닙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 세법인데요. 특별히 우리는 그 부동산 세법을 시험 범위로 해요. 그래서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우리 시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갖고 계신 교재는 기초 입문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 과정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기본서에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는 이제 기본서의 그 일부, 아직 기본서가 세법 같은 경우는 좀 법령이 개정이 막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법령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세법 그 기본서 추가에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데, 세법은 대개 어떤 교재든 보면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조세 총론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조세 총론이요. 여기 이제 시험에서는 한두 문제가 출제돼요.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용어를 아직 그 낯설고 용어가 낯설고 또 아직 배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첫 시간 강의를 하면 어떤 수강생들은 첫날 강의 듣고요. 제가 용어 설명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했을 뿐인데, 첫날 강의 듣고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렵다, 세법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뭐 어렵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는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라 뭐냐면 생소해서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간에 처음에는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나중에는 별거 아니고요.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지난 이제 29회 시험이요. 지난 우리 10월 달에 있었던 29회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7회, 28회에서는 한 문제씩 나왔었어요. 근데 대결에서 한두 문제씩 출제되는 부분이고,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지방세, 또 그 다음에 국세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럴 때 용어 설명을 하나 여러분 드리면은, 처음으로 용어 설명 하나 드립니다. 과세 주체란 말이 있습니다. 세금 과세의 주체가 된 자예요. 과세 주체. 그래서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하는데, 이 세금은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 그럴 때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는 또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이렇게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얘네들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습니다. 시장무수, 구청장도 과세 주체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는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 그 다음에 뭐 서울특별시 노원구 같은 그 구를 얘기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같은 구고요. 근데 경기도 만약에 부천시 원미구, 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런 데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 구는. 자, 이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구를 얘기합니다. 어떻든 간에 얘네들이 과세 주체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와 국세는 대개 시험 문제는 7문제 정도씩 이렇게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근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최근 같으면 이제 지방세에서 8문제예요. 그래서 올해 지난 이제 29회 시험하고 그 다음에 28회 작년 시험에서는 8문제가 지방세 나왔고, 국세가 6문제가 나왔어요. 국세가 6문제. 그래가지고 6문제가 나와가지고 지방세 비중이 좀 높았었는데, 대략 이런 비율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법은 그래서 29회 시험 같으면 조세 총론에서 2문제, 자, 지방세에서 8문제, 국세에서 6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세법은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우리 2차 과목은 시험 보실 때 여러분이 1교식을 해가지고 부동산 공법과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을 40문제씩해서 80문제 시험을 보고 또 쉬었다가 2교시에서 이제 공시문명과 세법 합쳐가지고 40문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세법은 여러분요, 우리 전체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서 출제문항 수가 제일 작습니다. 출제문항 수가 제일 작은데, 그런데 자, 공인중개사 과목에서 출제문항 수는 제일 작지만 효자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말미에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제 개인 카페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카페 오면
합격생분들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합격 후기 남긴 것을 글을 보면요. 세법에서 여러분들이요. 세법에서 뭐 한두 문제 틀리거나 뭐 고득점하거나 자 그래가지고 자기는 합격할 수 있었다. 세법에서 만약에 몇 문제 만약에 더 틀렸으면 자기가 세법에 고득점을 못했으면 떨어질 건데 이번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 봅니다. 광명에서는 뭐 다 맞은 분도 있고 자 세법 하나 틀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법이 고득점으로 인해서 다른 과목의 점수를 보태줘서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효자 과목입니다. 또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있죠. 중개 실무에 이제 합격해서 나갔다 그러면 손님들이 고객들이 제일 어떤 걸 관심 있어 합니까? 어떤 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세금이요. 세금에 관한 것을 제일 많이 물어보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년 전에 제 그 인척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 친척 중에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있죠. 저한테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팔기 전에 5분만 상담받았으면 8천 몇백만 원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미 자 팔고 나서 세무서에서 8천 몇백만 원 세금 내라는 안내문이 나오니까 그냥 그때 당황해가지고 그냥 허이허이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그 뭐 이렇게 어떻게 이제 되는 거냐 그래서 세금 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어보는데 이미 팔고 나서 물어봤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어요. 만약에 팔기 전에 5분만 저한테 상담을 받았으면 8천 몇백만 원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자 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두고두고 이렇게 물출세무낭수 작아도 도움이 되는 효자 과목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시면서도 실무에서도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니까 여러분 세법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세법은 미리미리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 충실히 듣고 그 다음에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씩만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과목 공부할 때 훨씬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그런 과목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혹시 이 가운데 이제 요즘은 11월 달에 나오시는 분들은 물론 대부분 이제 처음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지금 몇몇 분들의 눈빛은 지금 생전 처음 공부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그죠? 본인. 뭐 또 옆에 물어봤는데 거기서 대답하시고 그래. 본인 그렇죠? 지금 막 동공이 엄청 확장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뒤에 저 왼 앞자리는 안 보이죠? 눈을 지금 동그랗게 뜨고 지금 지금 뭐 어리버리 하는데 저 표현이 좀 그렇네. 어리버리가 아니라 어리둥절 하는데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첫 시간은 지금 그럼 어려운 거 뭐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좀 제가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냥 편하게 한번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세금들 제가 잠깐 소개할 건데 자, 그 전에 혹시 이제 이분처럼 이게 처음 이렇게 완전히 지금 딱 보면 얼굴에 쓰여 있어요. 몇몇 분들은 지금 완전 나는 공인중개사 처음이다 이게 쓰여 있고 그런데 11월 달에는 뭐 되게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나오고 2학년 소위 말해서 올해 이제 시험을 봤던 그런 분들은 아직 11월 달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1월 달 되면 좀 나오시고 그러는데 요즘은 또 보면 11월 달에도 인강으로 공부하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혹시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들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올해 세법 때문에 만약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세법 때문에 또 혹시 점수 안 나와서 힘들게 공부했거나 망했었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1년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30회 시험에서 내년에 실전에서 세법은 제가 구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 그렇지 아이고 참 우리 강명이 그래도 조금 박자가 조금 늦긴 하지만 그래도 센스가 있으시네. 다른 곳에서는 제가 그 지난주에랑 쭉 했더니 강의를 하면서 지난주에 강의한 곳에 했더니 자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냥 뭐 구원하던가 말던가 그냥 뭐 나하고 관계없다 뭐 이런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랬었는데 뒤늦게 이제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우리 강명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센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제가 구원을 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중간에는 뭐 점수가 안 나오고 또 어려움을 또 겪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과정에서 그렇지만 막판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막판에 또 제가 세 번째 시간에 1년 어떻게 강의할지 소개해 드리겠지만 1년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마지막 실전에서는 반드시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구원해 드리고 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본인을 못 믿어요. 본인을 못 믿고 공부하다 보면 지레 이제 자기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공부한다고 좀 했는데 모의고사 점수는 안 나오고 점수가 안 올라가고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실망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자, 공부는 이 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자, 그렇지만 물론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일정한 공부 양을 채우지 않으면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도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힘든데 그 과정에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내시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제가 이번 그 29회 시험 전에도 그랬는데 9월달, 10월달, 내년에 이제 9월달, 10월달이 돼서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그 얼굴에 80%가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얼굴에. 자, 그러면 합격률이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잖아요, 80%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요, 그 중간에 다 이미 다 탈락합니다. 그 중간에 이미 오는 속에서, 아유, 이 공부는 내가 할 게 아닌가 보다 해서 탈락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사정이 생겨서 탈락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1, 2차 다 하다가 2차 또 포기하고 1차만 하겠다고 또 내년에 다시 봬요 그러면서 또 2차 포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9, 10월 달에 남아있는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그 얼굴에 80%가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 시험은 끝까지 버텨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는 끝까지 하면 어떻든 간에 막판에라도 자, 바짝 봐가지고 무조건 합격해내겠다, 이런 본인에 대한 그 믿음이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들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특히 여러분을 세법 구원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중간에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점수가 안 나오면은 본인을 탓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반드시 실전에서 구원해준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본인에 대한 믿음과 저희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공부하시면 반드시 30회 시험에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하고 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요맘때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 소개하는데,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동산을 갑과 을이 매매해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매매한다 그러면 보세요. 두 사람 만나서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요. 또 잔금을 치르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흔히 이렇게 매매할 때 이렇게 거래 과정을 거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 과정을 거치는데 매수인 을에 대한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제 동창 여자의 어떤 애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동창들, 어렸을 때 살았던 저 초등학교 그 동창, 남녀 그 동창들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있죠. 그 몇 년 전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누가 이제 주동을 해가지고 연락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제 동창 들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남자 동창들은 그 20살 이후에도 몇 번 본 애들이 있는데, 특히 여자 동창 애들은 한 번도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그 모이기로 한 그 약속 장소에 가는데요, 마음이 막 설레이더라고요. 그 다들 어떻게 지냈을까,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가지고. 근데 제가 약속 장소 어떤 음식점에 이제 가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는데, 저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있죠,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있죠, 반갑다 친구야. 그러는데 딱 보니까 웬 아줌마예요. 진짜 웬 진짜 아줌마가 제 손을 잡고 반갑다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그 낯익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우리가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첫사랑은 다시 만나지 말아라.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여동 동창들을 만나고 나서 절실히 느낀 게 그거예요. 첫사랑은 다시 만나면 안 되겠구나. 자,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 풋풋한의 그 모습들은 어디 가고, 맨 진짜 아줌마들이 돼 있어가지고, 야, 진짜 곱게 늙은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완전히 아줌마들이 돼가지고, 야, 그냥 제가 그랬습니다. 어떠간에 그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 만나고 있는 제 동창 여자 한 애가 있는데, 걔 어떤 애였냐면, 그 당시 어렸을 때 다른 여자 동창들, 여동들은 있죠? 이렇게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율이 있잖아요. 50%씩이에요. 그래서 딱 접으면 절반이에요. 그런 애들인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여자 동창에는 걔만 키가 우울하게 크고, 그 다음에 하체가 길고 막 그랬어요. 늘씬했던 애인데, 얘가 조신하게 잘 있었으면 시집 잘 갔을 건데, 제가 이제 나중에 듣기로는 얘가 20살 무렵에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애를 낳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애를 낳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얘 신랑이 있죠. 얘 신랑이 동대문 쪽에서 의류 관련한 그런 쪽에서 일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일 배우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고생하다가 집 하나를 드디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네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 집은 네 명의로 해라. 그래서 이 을려 명의로 부동산을 이제 사게 되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매도인과 거래하면서.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자, 이럴 때 등기 이전은 안 됐지만 잔금을 치렀을 때 이 을은요,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 취득했다고. 자, 그래가지고 이 취득자 을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만약에 4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러면요, 네가 4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자,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어떤 세금을 내요? 네? 자, 여러분 취득세를 내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쉬운 걸 얘기를 제가 지금 어렵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있죠?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취득세라는 세금은요, 자,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을 때, 자, 법에 열거된 대상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취득했을 때 이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 그게 뭐라고요? 취득세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자, 이 을의 남편이 이제 요 집을 사고 돈을 좀 슬슬 벌기 시작해가지고요. 돈 이제 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 확장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은행에서. 그러면 저당권 설정 같은 걸 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또는 뭐 전세권 같은 거 설정 등기하면서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예? 등록세라는 세금은 여러분들 흔히 아직까지도 여전히 등록세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등록세라는 세금은 2010년도까지 있었고 2011년도부터는 등록세라는 세금은 없어졌어요. 자, 어떤 세금이 부과되냐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자, 그리고 이제 등록면허세 부과되고요. 또 보세요. 이제 을이요, 이 을료가 보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 이전 안 됐어도요, 어떤 특정한 날, 미리 말씀드리면 6월 1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요, 봤을 때 6월 1일 날 봤더니 등기 전 안 됐어도 자, 이 재산을 취득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세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또 이 재산을 사실상 을이 매수인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등기 전 안 됐어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경우에 그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매년 그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부과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재산세 맞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를.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재산세가 부과되고. 또 근데 이제 진짜 대박이 났어요. 동대문에서. 그래서 대박이 나가지고 집을 막 삽니다. 이제. 집을 막 더 삽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따져가지고 개인별로 봐서 자,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가격을 또는 토지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있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자, 제가 과세 주체라고 아까 용어 설명드렸죠.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 상대되는 개념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예요. 그럴 때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부과되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제가 종합부동산세를 소개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2% 정도 되는 사람만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내세요. 이 가운데 광명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종부세 혹시 대상자가 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광명시에서 종부세 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종부세를 소개할 때 또 결혼 안 한 남녀, 미혼 남녀 수강생들한테 결혼 안 했죠? 했어요? 아이고, 얼굴 한번 봐봐. 아이고, 진짜 미스 같아. 아이고, 진짜 제가 안 하는 사람은 확실히 알겠다. 우리 하늘색 스웨터 입은 그대 결혼 안 했죠? 그렇지. 결혼 안 했죠. 미혼이죠? 예.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미혼 남녀 수강생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빠를 사귀어 이제 사귀었는데 이 오빠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성격도 좋고 뭐 똘똘하고 직장도 그렇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키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좀 못 미쳐. 그래가지고 이 오빠는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 물어봐. 오빠는 지금 혹시 종합부동산세네? 이렇게 물어봐. 그런데 갔더니 그 오빠가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보더니 우리 종합부동산세 낸다는데? 그러면 눈 딱 감고 결혼해. 자, 그 다음에 제가 남자 수강생들한테 항상 미혼 남자 수강생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사귀는데 얘가 다 괜찮은데 얘가 그냥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얘가 생긴 게 내 기준에 좀 못 미쳐. 그래서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때 제가 물어보라고 합니다. 혹시 니네 집은 종부세 내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갔다 부모님한테 물어보더니 오빠 우리 종부세 낸다는데? 그러면은 눈 딱 감고 결혼해라.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처갓집이 중산층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 집에 만약에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사귀는 여자애가 외동딸이면 금상첨화고 자, 딸 둘이 있거나 하여튼 요즘은 애들 많이 안 낳잖아요. 한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그 재산 어차피 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놓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 돌아가시면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처갓집에서 뭔가 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웬만한 보험 든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제가 결혼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곳에서는 제가 있죠. 아까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키가 좀 원하는 사이즈가 좀 안 되더라도 종부세 내면 그냥 결혼하라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이죠. 싫대요. 그래서 38살 먹은 그 미혼 여성 수강생인데 38살 싫대요 자기는. 그래서 왜 싫냐고 그랬더니 돈은 살아가면서 벌 수 있는데 키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키 작은 남자는 아주 딱 질색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재벌이어도 싫대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에이 그러니까 너는 시집을 못 가지. 제가 그 생각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런 세금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저기 보면 매도인 갑이 있잖아요. 자, 아까 매도인 갑은 보세요.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갑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았어요. 근데 등기 이전은 아직 안 됐어요. 자, 그래도 등기 전 안 해줬어도 잔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았을 때 이 매도인 갑은요,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소득세요.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돼요? 법인세.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여기 보세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소득 발생했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특별히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흔히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되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도 이제 시험 봐서 이제 합격하는 어떤 수강생이 있어요. 제가 공인중개사가 돼서 어떤 꿈이 있느냐, 이제 앞으로. 그랬더니 여태까지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공인중개사가 됐으니까 어떤 꿈이 이제 있냐. 그랬더니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주 되는 게 꿈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딸이 있는데 자기는 나중에 사위 볼 때 건물주 아닌 애들한테는 절대 자기 딸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수강생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을려가 있잖아요. 돈이 이제 벌었어요. 그래서 집을 여러 채 샀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사는 집도 있고, 또 자기가 안 사는 집들은 누구한테 빌려주겠죠? 대여. 부동산을 대여해서,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 같은 개인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같은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부과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 지방세하고 국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제가 열거한 얘네들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출제 비중 같은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취득세라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내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이 세금이 특광도로 갑니다. 취득세는 누가 과세권자가 되느냐,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흔히 도세라고 해요. 도세. 시군이 아니라 도세예요. 경기도 광명시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광명시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경기도로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근데
특별시 광역시에 있어서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자, 취득세는 서울특별시로 가지만 등록면허세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어디로? 강남구로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구세고 도세입니다. 구도가. 자, 시험에서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최근에.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래서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 그때 정답이 등록면허세였습니다. 얘는 특별시세가 아니고 광역시세가 아니라 보다 그 구세입니다. 속해 있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또 재산세는요, 여러분, 재산세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에요.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산세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시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그러면 성남시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고요. 그죠? 경기도 만약에 양평군 그러면 양평군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구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입니다. 시군구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니까 지방세라고 하고, 지방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그런 11개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기 때문에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세에도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비중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여기 한번 봅니다.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서너 문제가 출제돼요. 서너 문제가 출제되고,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 한 문제씩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 29회 시험, 지난해 29회 시험, 또 작년 28회 시험에서 두 문제가 지금 등록면허세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두 문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딱 보니까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하다? 자, 양도소득세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무에 나가서도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제일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세금이 어떤 거냐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이런 순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부동산 세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그래서 얘네들은 그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같은 점, 다른 점, 즉 같은 점들이 많아요. 근데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공부할 때 헷갈리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있죠? 얘네들은 부동산을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그런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또 그래서 얘네들도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29회 시험에서는 또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5개 지문이 다음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설명, 자, 그래 해가지고 묶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묶어서 이렇게 한 문제로 구성이 돼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29회 시험은 재산세는 정확히 얘기하면 2.5문제, 종합부동산세 문제 1.5문제 이렇게 출제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정답이 재산세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는 3문제, 종부세 1문제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항상 얘네들 짝이니까 재산세, 종부세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시에 부과되는, 자, 어떤 거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라고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얘들 중심으로 이제 출제하다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조세 총론을 공부해요. 제가 우리 세법은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 이렇게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총론이요. 오늘 공부할 부분이 이제 조세 총론인데,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상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여러분들? 자, 보니까
아직도 긴장이 안 풀리셔서 계속 긴장된 얼굴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별거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 그냥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출제 비중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 기저귀 제끼시고, 제가 이제 가끔씩 세법 시간에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다른 과목 같이 한 거죠. 세법 시간에 스트레칭도 하고, 또 가끔씩 제가 시도 읊어드려요. 시도 가끔씩 읊어드리는데, 제가 있죠. 그 시바타 도요라는 일본 할머니가 있어요. 97세 시집을 내셔가지고 당신이 장례비로 쓸 100만 엔 모아냈던 거, 그걸 갖고서 이제 시집을 냈어요. 자기 이제 그 손주가 내줬는데 97세에 시집을 내셨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100세 넘어서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쓴 시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집의 대표적인 시가 이제 약해지지 마라는 시인데요. 제가 그 약해지지 마라는 그 시를 작년에도 읊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어떤 한 수강생 있잖아요. 요번에 시험 끝나고서 저한테 이제 그 감사 인사 전하면서 그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요 힘들 때마다 그 시 있잖아요. 약해지지 마. 그거 교수님 읽어준 그 시를 떠올리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약해지지 마 하면서 자기가 그 시에서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힘들 때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시도 또 읊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끔씩 이제 뭐 시도 읊어드리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래서 뭐 틈틈이 여러분들 머리에 쥐나거나 그러면 제가 재미난 얘기도 해드리면서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 즐겁게 공부합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내용이 힘들고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즐겁게 여러분들 재미와 감동 속에서 1년 함께 하시고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따 말미에 다시 한번 다짐하겠지만 절대 이 처음 마음을 변하지 말고,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탈락하지 말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지금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눈빛 보니까 오늘도 올해 광명에서 또 합격들 많이 했는데 또 여러분 보니까 합격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내년에 더. 그런데 눈빛들이 초롱초롱해 하셔가지고, 근데 이 눈빛이 이제 내년 4월달 5월달 되면 이제 눈빛이 이제 이게 또 변한단 말이지 이게.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여튼 변하지 말고, 이 첫마음 변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조세 총론 이제 볼 건데, 시험 문제는 아까 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느냐. 조세 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 조세 총론이요.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조세의를 공부합니다. 조세란 게 어떤 거냐, 조세의요. 또 그 다음에 또 조세의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요. 처음에는 용어가 낯설고 세금들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조세의 분류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요. 조세의 분류.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여기를 봅니다. 징수 방법이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징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세금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근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권자한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가산세, 그런 의무를 불성실하거나 세금을 안 내거나 그러면 가산세나 가산금에 관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 가산세와 가산금 있잖아요. 이게 27회 시험 때 가산세에 관한 것이 독립화문제로 나왔고, 또 그 한 25회 시험인가 그때는 또 가산세와 상금을 묶어서 또 종합문제로 또 빡성 문제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간에 이렇게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지만 요번에 30회 시험 대비해서 2019년도에 법이 또 바뀌어요. 여기서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법은 개정세법이 항상 중요해요. 그에 바뀐 내용이 있죠? 그 개정 내용이 중요한데, 지난 29회 시험에서는 올해 2018년도 개정세법 3문제가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항상 그래서 개정 내용, 개정세법은 중요한데, 자, 30회 시험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징수방법,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요 내용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평상시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이건 시험에 올해 나옵니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도 꼭 시험에 나올 것들을 분명히 다 얘기해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수강생분들 보면 어떤 수강생분들은 9, 10월 달 되잖아요. 늦여름 되면 꼭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9, 10월 막 들어가거나 그럴 때 저 8월 말 9월 초 되면 꼭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래요. 교수님, 제가 그동안 1차 과목 공부하느라고 세법을 제대로 공부 못했거든요. 죄송한데 이번에 시험에 나올 것만 좀 찍어주세요. 저한테 그런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요, 제가 평상시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다 얘기해 드려요. 조세 총론에서 있죠. 조세 총론에서 제가 29회 시험 전에 있잖아요. 시험에 나올 부분을 3개 부분을 제가 찍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에 나올 부분 3개. 이거는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올해 아니면 내년,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3개 부분을 찍어 드렸어요. 시험에 나올 부분. 그랬는데 2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별로 뭐 여러분들 뭐 감탄하지 않은 분위기인데, 자,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시나요? 자, 여러분, 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올해는 높다.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아주 가끔씩 나오는 건데, 올해는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3개 부분을 찍어드렸는데, 그 중에서 2개 부분 그대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게 대단한 일이 안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지, 여러분들. 별로 그냥 지금 여기 공부 잘할 분들 몇몇 분들은 감탄하는데, 저 뒷동네 몇몇 분들은 지금 막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아직 감흥이 없다는 얘기인데, 아니, 농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떻든 간에 제가 그렇게 찍어드려요. 자, 이것도 그런 거예요. 자, 요것도 징수방법, 가산세와 화상에 관한 것도 30회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되고, 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있죠?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요.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자,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확정하고 소멸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자, 여기 보세요. 소멸에 관한 부분이 28회 시험에서, 작년 28회 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소멸해서 제가 이것도 시험이, 이건 아주 가끔 진짜 나오는 건데,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28회 시험 전에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멸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소멸해서 나왔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난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고, 소멸 28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성립과 확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립에서 29회 시험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성립 시기는 또 독립한 문제로 30회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자, 그래서 소멸도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는 있고요. 근데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좀 낮고요. 어떤 게 중요하냐, 이제 확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중으로 해서 이제 성립, 확정, 소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다. 우리 국세나 지방세 있죠?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은요, 세금. 조세 채권이라고도 하는데, 조세 채권, 세금은,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국세나 지방세. 세금은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가 채무 변제불능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매나 경매에 넘겨요. 그러면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럴 때 만약에 매각대금이 공매, 경매에 넘겼어요, 채무자 재산을. 그 매각대금이 만약에 1억이에요. 근데 채무는 만약에 8천이에요. 그러면 팔아가지고 채권자들이 채권을 다 만족시키면, 그러면 순서 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먼저 가져가세요. 저는 바쁘니까 내일 가져갈게요. 이러지. 근데 자, 매각대금이 1억인데 채무는 1억 5천이에요. 채권은. 그러면은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지. 그럴 때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은요,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또 예외도 있어요. 국세 지방세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도 있고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시험에서 이제 아주 가끔씩 나오는 부분인데, 29회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29회 시험에서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그 외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유구한 공인중개사 역사 속에서 29회 시험이 치러졌는데, 자, 그랬을 때 그 시험 속에서요, 딱 한 번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찍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슬쩍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볼 일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는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일단 조세 총론을 우리가 대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재 한번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교재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보시니까 2019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여러분들 자 보시니까 어디로 가시냐면 8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8페이지. 자, 8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8페이지 보니까, 자,
조세 기초이론, 그래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국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상을 다루는 법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상을 다루는 법인데,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먼저 자 보시니까 조세 제1절 조세 개념 해가지고 자 보시니까요, 조세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란 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보는 거예요. 줄 그을 필요가 없어요. 법령에 조세 정의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줄 그어야 되지만, 학자들이 조세란 거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사람마다 좀씩 틀려요. 그래서 조세 정의는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조세란 국가 지자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 세 줄을 딱 풀어놓은 것이 조세의 특징이에요. 이 조세의 특징을 보면 더 금방 읽은 조세 정의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양가로 1번,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래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 하는데, 그렇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그럴 때 국가가 과세 주체인 주세를 뭐라고 하고?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주세를 뭐라고 하고? 지방세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징수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면 아무리 조세와 비슷해도 조세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정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여러분요, 제가 저희 부모님 근처에 제가 일부러, 부모님이 굉장히 연로하셔요. 연로하시고, 제가 5남이녀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계획이 없었었는데 제가 아주 늦게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연로하신데, 그래서 부모님 옆에 제가 이제 일부러 저 부모님 근처에서 지나다니면서 잠깐씩이라도 얼굴 안색 살피고 그러려고 제가 이제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가끔씩 가다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절약정신이 투철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 이런 거, 가스 이런 거 잘 안 켜거나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이제 켜고 좀 따뜻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아유,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수도세 많이 나오는데 막 이런 얘기를 저희 엄마가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제가 명색이 그래도 세법을 강의하는 아들이,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게 조세고, 그렇지 않은 데서 부과하는 이런 것들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요금이라고 해야 된다. 세금이 아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분명히 알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만 시간 또 지나면 또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떡하네, 이런 것들은 국가나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니까 조세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세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라는 것.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조세의 목적은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조세를 부과하는 1차적인 목적은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국가나 지자체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 조세를 부과하는 가장 1차적이고 근원적인 목적입니다. 최근에는 근데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기능이 증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것은요, 2005년도에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그런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도 조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니까 본래의 목적이 재정 수입에 있지 않고 오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과료 등은 조세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재정 수입 조달할 목적으로 벌금 때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오로지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거니까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넘기시니까 양가로 3번이요.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그랬습니다. 조세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는 비대가성,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한다. 여러분이 재산세, 광명시에 주택 갖고 계신 분, 여러분들이 이제 재산세를 광명시에 대요. 세금을 낸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여러분이 특히 광명시로부터 여러분이 비누 한 장, 수건 한 장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고맙다는 말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금 낸과 동시에 직접적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특정의 공공 서비스와 대가관계가 있는 사용료, 수수료 등과는 구별된다. 그래서 사용료는요, 국립극장 사용료 내면은 국립극장 사용하게 해주잖아요. 바로 반대급부가 오잖아요. 수수료 내면은 특정 용역 일을 바로 대행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nem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조세는 직접적이고 nem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어요. 다만 간접적으로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 등을 제공해줄 지언정 nem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양가로 4번입니다. 조세는 법률이 규정하는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한다. 과세 요건이라는 게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인데 그 용어 정리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본문을 한번 볼게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합니다. 과세 요건이 거기 뭔지 보충에 나와 있는데 과세 요건 1번 납세 의무자. 아예 줄글 필요가 없어요. 법령에 과세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면 4개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지만 이게 법령에 규정된 게 아니라 통설적인 입장이 과세 요건을 4가지로 들고 있어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 대상. 이 세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될 것인지.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과표라고 하죠. 이따가 이제 과세 표준 용어 설명 드립니다. 세율, 이런 4가지를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합니다. 용어 정리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이제 앞으로는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다가 있죠? 모르겠잖아요? 그럼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용어를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공부가 많이 되고 나서 보면 대충 다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항상 처음에 공부할 때 가슴에 느끼려고 하면 느껴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법대 1학년 때 민법 총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민법 총칙,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다 일본식 한자고 요즘은 많이 말이 법률 용어가 순화가 됐지만 우리말로 옛날에는 다 일본식 한자였고 예전에는 그 다음에 전부 다 책이요. 로써 그리고 이런 것만 한글이고 나머지 법률 용어는 다 한문이에요. 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랬었는데 처음에 제가 책을 보면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이런 거 보면서 있죠. 도대체 그런 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가슴에. 그래가지고 그걸 가슴으로 이해하려고 느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만 가고 책장은 안 넘어가고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있죠. 그런 거 쓸데없는 건데 별 희한한 걸 갖고서 그냥 별로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서 괜히 가슴을 느끼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처음에는 모든 공부가 그래요. 처음에 낯설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제가 IT 쪽 있잖아요. IT. 예,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라든가 기계 관련한 그런 쪽은 전혀 저는 그 문과, 평생 문과로 살다 보니까 그런 쪽의 정보나 지식은 제가 별로 없고 또 그 정보나 그 지식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낯설어요. 머리가 막 혼란스러워요. 개념이. 그러면서 뭐라고 막 그런 어떤 걸 배웠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제가 막상 해보려고 하잖아요. 대충 알 것 같아요. 막상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자, 그래서 그런 거와 똑같아요. 제가 공대 쪽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얘기 듣고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음에 지금 낯설고 그래서 생소해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지만 익숙해지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처음엔 또 그리고 너무 가슴으로 느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쭉쭉 넘어가시는 거고요. 양가로 5번 봅니다.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조세는 사적자치 원칙이 배제되고 확정된 조세 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규 강행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세금, 나는 그냥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세금 안 내, 재산세 안 내.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행을 강제합니다. 자, 요까지는 교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의 받고 이 특징에서 양가로 1번부터 5번까지는 교양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처음 공부하니까 한번 제가 조세라는 거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읽어본 거고 설명을 드렸고요. 1월 달에는 조세의에서 양가로 1번부터 5번까지 요 내용은 자, 1월 달에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바로 양가로 6번으로 넘어옵니다.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양가로 6번만 시험에 의미가 있고 나머진 거는 다 밑줄 그신 분들 다 헛방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교양처럼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양가로 6번 봅니다.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화폐 경제 시대에 세금을 금전으로 납부해야지. 돼지 키우는 사람은 세금 내는데 돼지 끌고 오고, 소 키우는 사람은 소 끌고 와가지고 세금 내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금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건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거든요. 자, 현행 세법에서는 밑줄입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와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에서 물납이 인정되고 있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오늘 지금 첫 시간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조금 쉬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도 요걸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봅니다. 이쪽 보시면은 세금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세금 납부 있잖아요.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에 관한 얘기를 지금 읽었어요. 세금 납부 이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요. 세금 납부는 여러분 보세요.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그랬죠? 화폐 경제 시세니까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요, 세금은 일시불이요.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요거는 그러니까 물납과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 보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절 보세요. 이 물납과 분할 납부요, 아무 세금이나 물납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할 수 있는 세금이 딱 법에 정해져 있고, 아까도 봤지만, 또 그 다음에 얘네들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나중에 배우는 거고, 오늘 물납과 분할 납부 어떤 건지 용어를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용되는 세금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절 봅니다. 물납이 허용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은 금방 봤었네요. 어떤 거예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은 안 돼요. 취득세나 등록세 등등 다른 세금 안 돼요.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건 안 되고, 국세에서는 물납은 금방 봤는데 어떤 거예요? 상속세라는 것만,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은 안 되고요. 자, 분할 납부요.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보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분할 납부는 재산세가 역시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보세요. 필기 좀 이따 하시고요. 보세요. 국세에서는 분할 납부는, 자, 종합부동산세 있죠?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도 분할 납부는 허용됩니다. 양도세 분할 납부 허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자, 분할 납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법인세 등등 해가지고요. 이런 애들이, 자,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보면서 대답합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고른 것은,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 어떤 거 고르셔야 돼요? 재산세만 고르셔야죠.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 어떤 거?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재산세만.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상속세. 상속세가 국세에서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주요 세금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 여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물납과 분할 납부를 우리 주요 세금들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제가 소개해드렸죠. 주요 세금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봅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요. 먼저 물납. 자, 물납. 취득세는 여러분요, 물납 허용되겠습니까? 허용되면 O 아니면 X요. 물납 허용돼요? X입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물납 됩니까? X입니다. 재산세는, 자, 여기 재산세는 물납 허용됩니까? 네, 물납 허용돼요? 네. 자, 재산세 물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납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물납 되겠습니까? 네? 우리 저기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시종일관 눈 감고 그냥 사과 같은 내 얼굴이 나고 있고, 아이고, 어젯밤에 뭐 했길래? 네?
눈을 뜨시고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사람이 처음 만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막 설레이고 막 그래서 나도 어젯밤에 새벽까지 일하면서도 광명 생각하면서 아유 올해 저 30회 시험 대회에서 어떤 분들이 아침 저 오늘 앉아 계실까 막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갖고 얼굴 보니까 아직까지도 설레이고 막 그런데 하여튼 몇 년 된 사이 마냥 그냥 벌써도 눈 감고 눈 뜨시고 봅니다. 종부세는 물납 5예요, X예요? X입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물납 5예요, X예요? 예? 양도소득세 X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분할납부요.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 예, 취득세 분할납부 5예요, X예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요. 재산세 O고, 종합부동산세 O 허용되고, 양도소득세 허용됩니다. 그래서 자,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는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고 뭐만 된다? 분할납부만 허용됩니다. 아무리 시험에서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유자는 부동산으로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자, 물납할 수 있다. X입니다. 종부세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 양도세는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은 이 내용들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 여부,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 시험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처럼 꼭 반드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시 자, 그 교재 그 9페이지 그 용어 정리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 10페이지에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목들 거기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10페이지 거기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 세목 요약 정리 해놨죠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별표시 해놓고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그 예제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제2절 조세의 분류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